의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리, 가장 높은 의리, 어떤 의리입니까? 국가에 대한 의리죠. 국가에 대한 의리. 나눔의 의리고, 나눔의 소외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의리고. 네. 8월 하면은 제일 중요한 날이 뭡니까? 8월에요? 8월. 8월에 제 아내 생일이 있어요. 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8월 15일 날 광복절입니다. 아, 광복의. 네, 의리 중에 의리는 역시 국가에 대한 의리인데 그렇습니다. 내가 광복절만 되면은 이 친일파들 때문에 내가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그 의도된 거꾸로 솟는 거 아니에요? 대권에 있는데 항상 우리가 국가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국가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이 변절자, 네, 이 사람들 한번 우리 형님과 때려잡아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오늘 그래서 모실 분이 바로 네. 박시백 작가님인데, 네. 박시백 작가님 하면 생각나는 게 딱 있죠? 맞습니다. 네. 어떤 거죠? 조선 왕조실록. 맞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정말 불멸의 베스트셀러 조선왕조실록을 쓰셨는데, 네. 이분이 왜 변절자 특집에 나오시냐? 네. 바로 지금 이분의 또 다른 책, 친일파 열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 네, 이 책만 보면 어떤 사람들이 친일파들이었고 어떤 친일 행적들을 했는지 낱낱이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셨는데 있는 그대로를 보면 당연히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죠. 예, 우리는 그렇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시백 작가님 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시백 작가님, 우리 편의점 클래스 처음 두 번째로 모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뭐 섭외력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네, 정말 박시백 작가님은 꼭 한번 저희가 모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모신 겁니다. 아시죠? 네, 뭐. 씁쓸한 미소를 짓고 계신 우리 박시백 작가님. 우리 박시백 작가님은요, 친일파 열전이란 이 책으로 상을 하나 받으셨습니다. 오. 어떤 상인지 좀 우리 고성 형님이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어떤 상이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바로 임종국상. 네. 임종국상. 네, 임종국상. 이 임종국상. 임종국상 여기 있네요. 네, 임종국상. 네, 임종국상이 일단 어떤 상인지, 그리고 임종국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임종국 선생은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난 이후에 그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가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지나갔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혼자서 이제 친일파들에 대한 각종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해서 친일파 연구에 그야말로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신 분이고, 이분이 이런 작업이 있음으로 해서 그 후학들이 나중에 이제 민족문제연구소를 건립해서 친일파 열전이라고 하는 친일파 열전 제책이고요. 죄송합니다. 친일 일명사전이라고 하는 친일파 연구의 그야말로 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내놓게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이분들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엄청난 후원, 이것이 있어서 가능한 그런 작업이었고요. 네. 진정한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의리가 있으신 분이시죠. 그럼요. 우리 작가님도. 저요? 네. 예, 고맙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뭐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형님도. 친일 인명사전도 다 읽어보셨다고요? 뭐라고? 읽어보셔야죠. 모릅니다. 아니, 우리 나라에 대한 의리. 알겠습니다. 네, 더 읽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친일 인명사전 이제 워낙 이제 방대한 이야기고. 엄청나죠, 예. 예, 그걸 다 아마 개인이 하나하나 읽어보기는 뭐 쉽지는 않은 작업인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걸 조금 더 아마 저희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신 책이 이 책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왜냐하면 친일파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각각의 인물들의 행적들도 워낙 그 친일 행적들이 상당히 많아서 이거를 개인들이 다 알기는 참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아주 정말 특별한 핵심되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친일파들만 따로 모아서 고르고 골라서. 네. 그 인물들의 또한 행적들도 굉장히 요약해서 소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조차도 안 읽으신 분이 이제 많으실 수 있으니까 이 책만큼은 우리가 읽어야 적어도 우리가 친일파가 이제 점점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 언제까지 이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만큼 좀 읽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만화로 되어 있나요? 네네. 살짝만 보겠습니다. 네. 그러네. 만화책인데 글씨가 많아서 쉽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이거는 읽어보실 거죠? 네? 읽어보실 거죠? 읽어봐야죠. 읽어봐요. 네. 읽어봐요. 의리니까. 의리 있으신 분이.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만 부시럭대시고. 우리가 친일파하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나머지 아, 4명, 5적인데. 예, 일사오적. 아, 이완용만 우리 생각나. 예, 나머지 4명은 네네네. 당시 이제 외무대신했던 박재순을 비롯해서 잘 기억합니다. 다시. 네. 박재순, 권중현이라고 권중현. 있고 이근택, 이근태, 이지용, 이주용. 이치용. 이 사람들은 이완용만 기억하는데 나머지 4명도 기억을 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게 을사오적이라는 이름이 붙긴 했는데 네. 사실 그 당시 행보를 똑같이 한 또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하영이라고. 오. 예,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추기에 그 협약에 반대했다라고 밖에 잘못 알려지면서 밖에서 그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버린 거죠. 원래 을사육적이군요. 원래 을사육적이라고 해야 육적이구나. 맞죠. 네네. 육적 한 명이 누구라고요? 이하영. 이하영. 네네. 이 사람은 그 이후에 그 강제병화 이후에도 뭐 다른 을사오적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귀족 자기를 받고 네. 그야말로 영화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쨌든 이제 지금의 기준으로 그때를 이제 무조건 재단하기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또 어떤 선택을 했을까도 이제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조금 불가피하게 이제 이 편에 섰던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의 영화를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것도 좀 구분을 좀 하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책에서 네. 그렇죠. 이게 심지어 어떤 경우는 네. 정말 목숨 걸고 독립운동에 뛰어들고 네.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는데 막바지에 가서 돌아선 사람. 돌아선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변절한 사람들도 있고. 네. 그들을 욕하기가 나는 참 쉽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이냐 친일파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실상 마지막에 그의 입장이 어떤 것이었나. 그게 이제 친일파로 살다가 마지막에 개과천선에서 독립운동의 기회를 뛰어들었다면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평가받는 게 옳고, 독립운동가의 길을 평생을 살았는데 막바지에 이제 변절해서 독립을 팔고 했다면 이 사람은 친일파로 평가받는 경향이 있죠. 그렇습니까? 마지막이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내가 의리 거치다가 마지막에 내가 배신하면 큰일 나요. 끝나는 거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럼요. 의리 이렇게 외치고. 아니 그 을사늑약이 그럼 이제 우리 대한제국이 이제 완전히 끝나는 마지막 그건가요? 더 뭐 단계들이 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정미칠조약이라고 있어요. 정미칠조약은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을사조약이 그걸 몰라요? 아니 정영주 씨 대단한 왜 제가 국사학자로 알고 있는데. 국사학자는 아니고요. 내가 무슨 국사학자? 아니 역사. 아니 정미칠조약이 뭔데요, 형님? 정미칠조약 그걸 몰라요? 빨리 위에 보고 제 눈 보고 얘기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난 들어는 봤어 그냥. 정미칠조약? 들어는 봤어요. 단어 기억나. 제가 설명을 드리면 바로 알 것 같아요. 네네네. 을사조약을 고정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것이 강제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조약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주장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 미사 사건이라고 하시죠. 예, 그 이준 열사를 비롯해서 이 헤이그 미사 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인 뉴스가 돼서 당시 뭐 유력 신문에도 실리고 이렇게 되니까 당시 이제 일본 측과 그리고 을사조약 당시만 해도 이완용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조약을 반대하는 이제 입장을 취했어요. 최소한 이제 반대하는 척하다가 이제 강압에 따라서 찬성으로 돌아섰는데 이때 와서는 뭐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고종 황제를 위협하면서 당신 잘못이니까 내려가라라고 해서 황제의 자리에서 이제 밀어내고 그 아들 순종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체결한 게 정미칠조약인데 핵심은 뭐냐면 이제 그 나라의 중요한 모든 결정은 그 조선 통감부라고 있었는데 진날 총독부와는 당시 좀 다른 이 통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라가 자주권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정미칠조약이었었고 그 이후에 뭐 군대도 해산되고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강제병합 경술국치라고 불리는 이거는 정말 요식적인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을사늑약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이 우리의 지배를 외교권을 이제 뺏어간 거라고 한다면 정미칠조약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맺은 그런 약속. 나라의 결정권을 일본에게 넘긴 조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요식행위 정도 끝난. 네. 이제 와서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거고. 일제의 직접 통치가 시작되는 거죠. 네네네. 그 일제도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뭐 지식인이 됐든 아니면 뭐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친일파로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다방면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짓들을 좀 많이 했습니까? 일단 강제병합을 하자마자 한 게 뭐냐면 조선 귀족령을 내려서 귀족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서 당시 이제 황실에 가까운 뭐 종친이라든가 외척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다음 이완용을 비롯해서 강제병합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사람들 또 그 이후 조선을 식민지 통치하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귀족 자기를 내리고 이 귀족 자기는 세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대손손 이제 그래서 대대손손 이 친일파들이 좀 약간 잘 사는 사람들이 좀 있었군요. 그렇게 되죠. 하여튼 이제 유력한 이들에게 그런 귀족의 자기를 내리게 되는데 물론 거기서 몇 사람은 이제 나 이거 못 받겠다 해서 반납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족으로서 아주 영화롭게 자식한테 세습까지 하면서 살았죠. 그 일본은 참 그 유럽에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귀족 시스템도 이게 유럽고 이게 따온 거잖아요. 거죠. 그렇죠. 뭐 왕도 그렇고 공작, 백작, 남작, 후작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귀족 자기를 내리고 그리고 뭐 또 중추원의관이라고 해서 원래 중추원이라고 예전부터 이제 어떤 그 왕실 자문기구 이런 성격으로 존재했던 건데 중추원, 이거를 총독부 자문기관으로 둬서 형식적으로는 그 자문기관으로 뒀는데 실제 자문했던 적은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명예직으로 중추원 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조선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건데 우리로 보기에는 확실한 친일파의 징표이기도 한 것이죠. 중추원에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은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친일파다. 그렇게 일본이 포섭을 하고 친일파를 만들어내도 민초들은 3.1운동을 하면서 의리를 똘똘 뭉쳤잖아요. 네네네. 이때 뭐 3.1운동뿐만 아니라 뭐 광복절까지 이때 친일파들은 어떻게 더 친일을 하고 더 잘 먹고 잘 살 이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사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3.1은 정말 세계사적인 대사건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 3.1운동 하면 3월 1일 날 이제 막 만세 부르고 와서 며칠 하다가 말았던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3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4월, 5월까지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타올랐던 그리고 뭐 단순한 비폭력 시위를 넘어서서 경우에 따라서는 투석전이 벌어지고 어떤 데서는 만주 같은 데서는 무장투쟁이 벌어지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때가 아니면 독립의 기회가 없다는 신념으로 싸웠던 게 이제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국내외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 3.1운동의 과정에서 친일파들은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이완용 같은 사람도 이러다가 진짜 독립되면 어떡하지 하고 깜짝 놀라서 가만히 숨죽여 있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그래도 뭐 일본이 쉽게 물러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한 달 만에 다시 날라. 그때 와서 이제 막 그 자기의 의견서를 매일신보 같은 데다가 발표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엉뚱한 니네 운동하지 마라 잘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막 썼군요.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제단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3.1운동을 자제해라. 그런 의미의 자제단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하게 되고 또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은 직접 말 타고 가서 이제 시위대를 총칼로 위협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했죠. 자제단 그렇게 자기네들이 나서지 못할 거면 가만히라도 좀 있지. 그걸 그래 자제하라는 이야기까지 신문에 쓰면서 그 운동에 힘을 빼버리는 이런 친일파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 책에 다 그렇죠. 기록해 놓으신 거죠. 네. 그 친일파들을 약간 좀 부류로 좀 나눠서 본다면 대표 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있을까요? 예컨대 아주 그야말로 사상적으로나 신념적으로 친일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실제 일본을 굉장히 동경하고 우리를 스스로 멸시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는데 예컨대 이제 송병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와서 곧바로 일진회라고 요즘 애들의 그 일진이 아니고 일진회를 조직해서 을사조약,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보호권, 일본이 우리를 보호하게 한다라고 하는 조약인데 이걸 먼저 주창합니다. 그러니까 을사조약 이전에 이와 같은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또 한일 강제병합 이전에
한일이 병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강제병합 과정에 찬동하고 앞장섰던 인물인데 예전에 진짜 을사보호조약이라는 그 말도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람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매국노 하면 이완용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네. 이완용이 좀 가려 있는데 거의 못지않은 송병준,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뭐 박중양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실제 이제 일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조선과 비교해서 일본인들은 굉장히 이제 희생적이고 사보다 공을 앞세우고 부지런하고 친절하고 하여튼 좋은 미덕들을 갖고 있는데 조선인들을 돌아보니까 자기밖에 모르고 배타적이고 더럽고 게으르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판단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평생 갖고 산 사람이에요. 누구야? 박중양이라고 하는 도지사까지 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반민특위 재판을 받을 때도 구한말 정치에 비해서 일제 식민 통치가 훨씬 발전한 정치 아니었나. 이완용은 매국노가 아니라 애국자다라는 주장을 끝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꽤 있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그야말로 어떤 사상적인 신념적인 친일파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사례들은 가령 이제 이광수 같은 인물을 보면 이광수 우리 뭐 국어 시간에 엄청 많이 배웠던 최초의 근대 소설의 작가이고 춘원 이광수. 네네. 이 사람은 애시당초 이제 별로 막 지사형의 인물이 아니에요. 의리 이런 유형의 인물이 아니고 굉장히 이제 어떤 흐름에 밝고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친일적인 면모를 좀 보이다가 그 1차 대전이 끝나고 3.1운동 직전에 보니까 세계 사적 어떤 흐름이 바뀌고 있네. 이래서 이런 교회에 독립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3.1운동 이전에 일본에서 유학생들이 먼저 독립선언을 합니다.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데 이 독립선언서를 이광수가 이제 작성을 했죠. 그래요? 예. 그리고 나서 상해로 건너가 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 사장을 하면서 독립신문 발행을 책임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달 지나 보니까 독립은 되지 않고 상해에서 생활은 뭐 누가 후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 포기하고 이제 국내로 오자마자 곧바로 민족 개조론이라고 하는 걸 써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가 된 것은 일본이 침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타락한 민족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어떻게 독립신문에서 어떻게 반대로 그러니까요. 완전히 이제 전향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그야말로 현실론인 거죠. 현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서 자기만의 그런 논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화가 나죠. 완전 진짜 의리 외치다가 배신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특히 3.1운동 직후에 되게 많습니다. 3.1운동의 과정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최린이라고 하는 인물도 그렇게 했고 뭐 우리 또 이광수 못지않게 유명했던 그 최남선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로 최남선 해외 소년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1운동 정도 때만 하더라도 야 잘하면 독립되겠는데 이 생각을 좀 하다가 그렇죠. 한 두 달 몇 달 해보니까 아닌가 보다 했고 야, 힘들고 그런데 그냥 친일로 가자 이렇게. 그리고 약간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하는 분이 기회주의. 최남선 최린 같은 인물은 3.1운동 그걸로 해서 이제 실제 투옥이 돼요. 그래서 한 2년 넘게씩 다 이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 생활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때 이제 총독부와 연계된 당시 경성일보사 사장하던 인물이 찾아가서 이제 설득하고 당신 내가 도와줄게. 나와서 이제 그런 데 하지 말고 이런 길을 가자. 해서 회유해서 이제 변제리 길을 간 사람들이죠. 제가 더 화가 나는 이유는요. 이런 친일파들이 죗값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때 친일파들 청산되지 않은 거예요?